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국의 민족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국명의 기원과 그 실질적인 의미를 알아보고 그 국명 안에 스며들어 있는 중화사상이 가지는 실상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는 위진남북조 시대에 새롭게 탄생한 혼혈 한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중국이란 말을 일반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약칭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국은 1949년 마오쩌둥에 의하여 건국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중국을 가리킵니다. 물론 그보다 이전에 신해혁명에 의해 탄생한 중화민국이 있었지만 말이죠. 중화인민공화국의 중화에서 화는 굳이 표현하자면 문명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한인들은 스스로를 문명의 중심에 있는 민족이라는 의미로 이 용어를 사용하였고, 동서남북으로 자신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민족들은 문명 바깥에 있는 야만인이란 의미로 오랑캐라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북쪽은 북적, 동쪽은 동이, 서쪽은 서용, 남쪽은 남만이라 하였죠. 이렇듯 중화라는 말은 그 말 안에 이미 타민족을 하대하는 의식이 깔려있는 용어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말이 국호가 된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화라는 말을 국호로 사용하자고 주장한 사람은 신해혁명 시기의 혁명가 장빅린이었습니다. 혁명으로 청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국가의 국호를 결정해야 했을 때 사람들 사이에서는 중국 전설의 고대 왕조인 하왕조의 이름을 따서 대하나 화하라고 하자는 의견, 또는 진화로 하자는 의견 등이 있었는데, 결국 중화가 국호로 채택되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진화라는 말의 의미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면, 진화는 중국 초대 왕조인 진이 그 어원이고 영어의 차이나와도 통하며 불전에서는 사려 깊다는 좋은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하지만 19세기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이 성공하여 타라 입구가 진행되고 있었을 때 일본인들은 중화사상의 느낌을 풍기는 중국이라는 말 대신 진화라는 호칭을 사용하였고, 이어 벌어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이 용어가 점차 쇠퇴해가는 중국을 경멸하거나 비하하는 뉘앙스를 가지게 되었죠. 이상은 위키백과의 설명인데, 이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국민들은 진화라는 호칭을 자신들을 경멸하는 호칭으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중화라는 말은 과연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쓰이게 되었을까요? 중화라는 말은 당나라 때 편찬된 역사서 진서에 나오지만, 이를 명확한 개념으로 정착시킨 인물은 송나라의 사마광입니다. 사마광은 자치통감에서 한인이 주변 이민족보다 우월하다는 화이지별을 이야기하면서 화라는 문명이 불쌍한 주변의 야만족에게 때때로 시혜를 베푸는 관용을 가져야 한다는 중화사상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이 남송에 이르면서 주자의 자치통감 강목을 통하여 강화되었고, 그렇게 중화사상이 유학의 세계관 속에 통합된 것이죠. 이런 설명은 송나라가 처한 시대 상황을 보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소위 송나라의 문치주의는 기존의 거란족뿐만 아니라 티베트에게도 패하여 거액의 공납금을 바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이 굴욕에 대하여 당연히 송나라 내부적으로도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송나라 조정은 이런 분위기를 반전시킬 필요가 있었지요. 그런 이유로 사용된 이론이 바로 중화사상입니다. 송나라가 한인이 세운 왕조냐 아니냐는 일단 논외로 하고, 이를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해보면, 문명화된 송나라가 이른바 중화사상을 통하여 미개한 야만인에게 관대하게 은혜를 베푼다는 논리를 만들어냄으로써 자신들이 오랑캐라 부르는 이민족에게 공납을 바치는 현실을 합리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말이죠. 자타가 공인하는 오늘날의 중국인은 한인이나 몽골인, 티베트인, 투르크인, 기타 소수민족을 포함한, 즉 민족적 동질성보다는 국민적 동질성을 전제로 하는 용어입니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인구는 약 13억 명에 이르며 이 중 12억 3천여 명, 즉 대략 92%에 해당하는 민족이 한족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과연 그 설명을 말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현재의 다민족 국가 중국을 만들어낸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위진남북조 시대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위진남북조 시대의 전반적인 흐름은
있는 위진남북조 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영상에서는 설명을 위하여 그 역사를 더욱 압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5년 사마염이 위나라로부터 정권을 탈취하여 진나라를 세웠지만 진나라는 정권의 기반이 잡히지 못한 상황에서 종왕들의 분치를 시도하다가 파랑의 난이 발생하는 등 혼란이 이어졌고 그 틈을 타 산서지방에서 새롭게 건국된 흉노의 전조는 310년 유총을 316년에는 유유를 앞세워 서진을 공략하였으며 결국 서진은 건국 반세기 만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족은 중원을 오호에게 넘겨주고 자신들은 남쪽으로 이동하여 강남을 중심으로 새롭게 동진을 세웠으니 이때부터 본격적인 5호 16국 시대가 펼쳐지는 것이지요. 따라서 5호 16국 시대부터 중원은 더 이상 한인의 차지가 아니었는데 이때 중원을 새롭게 통일한 것은 4세기 후반 산서의 평성 지역에서 북위를 건립한 선비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위의 전성기를 연 인물이 바로 제7대 황제 효문제인데요. 그는 자신들의 북방 문화를 야만적이라며 부정하고 중국 문화를 강요하며 이른바 한화 정책을 취하였습니다. 그 한화 정책 중에서도 이번 영상에서는 당시의 혼인 정책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희를 이은 효문제는 선비족과 한족의 구별을 없애기 위하여 두 민족의 혼인을 강제하였습니다. 당시 젊은 한인 여성은 가족과 떨어져서 선비족 남성의 첩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선비족 남성들은 한인 출신의 첩을 두었다고 하며 반면 선비족 여성은 한족 남성에게 시집을 가야만 했고 선비족 또는 한족끼리의 혼인은 거의 허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효문제 시기에 중원에는 선비족과 한족이 섞인 새로운 혼혈 한인이 만들어졌는데 이 혼혈 한인은 선비족이 중원으로 진출하면서 빈 초원을 새롭게 장악한 위원마저도 적대시하고 고립시키며 중원의 새로운 지배 집단이 되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위진남북조 시대를 통하여 새롭게 등장한 중원의 혼혈 한인은 과거의 한인과는 다른 한인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중원은 한족의 틀을 뛰어넘어 복합적인 문화 양상을 보인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중국 정부가 자신들 인구의 약 92%가 한인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주장이라 생각합니다. 선비족에게 중원을 빼앗겨 강남으로 이주한 한인들은 위진남북조 시대가 지나는 동안 6왕조가 이어지며 이른바 육조 문화라 불리는 우아한 한인 문화를 발전시켰지만 이들은 당연히 강남에 살던 토착 세력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북위 등 중원에서 견고한 발전을 이룬 북조에 비하여 남조는 정치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위진남북조의 대분열기를 종식시키고 중국을 다시 통일시킨 수나라의 양씨 그리고 당나라의 이씨는 모두 북위와 같이 선비족 출신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진, 한, 진, 수, 당, 송, 원, 명, 청으로 이어지는 중국의 주요 통일 왕조 중 한인이 세운 통일 국가는 진, 한, 진, 명 등 4개 왕조뿐이며 그 외의 시간은 이민족의 지배를 받아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